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국가 조찬 기도에 나란히 참석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웃으면서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대선 이제 97일 남았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찬 기도회에서 두 주자가 만났는데 조금은 웃으면서 귓속말도 나누고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웃으니까 보기 좋대요. 네. 얘기도 하고. 공정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후로 우리 시대 최고의 가치이자 시대 정신이 된 건 맞잖아요. 아마 공정에 관한 한 여야 또는 뭐 보수, 진보 이런 구분법 좀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네. 두 사람이 윤석열 표 공정과 이재명 표 공정이 어떻게 다른지 정말 제발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속 시원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아무튼 둘 다 공정은 강조합니다. 뭐 윤석열 후보는 공정 법치 상식이랬고 그렇죠. 이재명은 공정 성장, 성장. 그다음에 이재명식 공정, 그럼 경제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조찬 기도회, 뭐 나라 그 성격, 모임의 성격이 그런 것이니까 뭐 당연한 것이긴 할 텐데 공정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또 특히 203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정이라는 건 사실 전 연령, 전 지역 이렇게 나눌 것 없이 굉장히 큰 가치이지만 삶의 문제에서 아주 레디컬하게 반응하고 이게 훼손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굉장히 빨리 뭉치고 네. 규탄하고 항의하는 건 2030의 특징이고요. 지금 그 지점에 공교롭게도 부동층 또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 일단 점수 따는 게 아니고 그들 옆에 가기 위한 기본 첫 번째 조건이 공정이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직도 별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이라는 단어는 계속 얘기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공정을 만들겠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어요. 강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발 토론회가 빨리 열려서 윤석열 표 공정은 핵심은 뭐냐 일단 한 세 가지만 들어달라 또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큰 담론으로 연결될 수 있고 차기 누가 집권하든 간에 그 정부의 사회 정책 또는 정치 전반에 흐르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조찬 기도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를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그 둘 다 당연한 소리고 당연한 굉장히 얘기지만 공허한 말이거든요.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강론화 되는지도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공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인재 영입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MBC 김영희 전 PD, 뭐 나가수로도 네. 유명한 이 김영희 PD를 누가 먼저 접근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스타 PD죠.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대폭 줄였어요. 실은 민주당이 선대위 수술하는 거 보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크게 전폭적으로 많이 고쳤는데도 그리고 인사 이동 교체 폭도 컸는데 상대적으로 조용해요. 저쪽 집보다는. 네. 그 큰 선거 앞두고 특히 대선 때 꼭 아무개가 누구 이렇게 영입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아마 정치할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국민들 인식,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직업적 정치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공직에 바로 갈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최소한의 뭐 정치적 정체성이랄까 이런 건 조금 미리 조율을 하거나 해서 마치 뭐 대학교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비유를 드려서 대학교 뭐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이렇게 지원원서. 네, 그렇게 비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어느 한쪽에서 공을 들이고 사적인 여러 인연들이 있고 하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거야 사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 두 정파가 굉장히 지향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렇죠. 지지 기반도 다르고 이른바 뭐 이데올로기 상에서 크게 대립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사람과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다르면 큰 틀에서는 같은 결이어야 넉 달이든 6달이든 앞으로 집권을 하면 몇 년이든 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꼭 김영희 PD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거론되는 몇몇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여기도 이력서를 줬다더라. 또 어떤 분은 뭐 사생활이어서 참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걸 보면서 영입 경쟁을 하다 보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좀 덜 따지고 그런 건 있지 않는가. 어쨌거나 이런 데서 뭐 우리한테도 교섭이 있었는데 저리 갔네 이런 소리 들으면 좀 허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영입을 하다 보면 검증을 과연 얼만큼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부가 정말 세워진 다음에 내각을 꾸밀 때도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의 고민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공직 후보자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선대위에 일정 부분의 직책을 갖는데 꽤 높은 사람도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이면 타이틀상으로는 그보다 더 높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신분은 뭐 공적인 건 아니니까 뭐 가족관계 증명서, 범죄 증명서, 납세 증명서 이런 걸 가져오라고 아마 당규에 그런 거 없을걸요. 그냥 평판 조회 정도일 텐데 이 사람 어때?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 특히 여성분의 이번에 지금 오전에 조금 문제가 되고 아마 뉴스가 조금 커질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만 그 사생활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본인도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알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 약간 우려하는 직접 육성을 듣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건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가 아니니까 이들에 관한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선거 때마다 어느 레벨에서 어느 그룹에서 있던 분을 어떻게 영입할지도 모르는 건데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미리 다 상정을 해서 그물망 촘촘히 짜듯이 할 수도 없으려니와 한다고 해도 좀 애매한 점은 있어요. 다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좀 이런 건 있다. 그래서 역시 뭐 운영의 묘를 발휘해달라 이런 느슨한 주문밖에는 못 드리는 게 저도 좀 창피하긴 합니다만 네. 좀 항상 선거 때마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재 영입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면 네. 국민의힘은 내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습은 안 나타나네요. 예, 이게 내홍보다 혹시 더 높은 수위의 단어가 뭐가 없을까요? 제가 보이코트? 아니면 시위? 아니면 항의?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꽤 멀리 내다보고 다목적 자기 정치도 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특히 선대위 구성 및 인선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은 넓은 의미의 운영이라고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후보와 당 대표가 왜죠? 이런 건 담장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큰 집 살림 뭐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그리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잡음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조용조용히 그 안에서 하고 지나가는 바깥으로 행인들이나 바깥으로는 건너가지 않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론에 붙여서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 달 가까이 김종인 위원장 등등을 비롯해서 어느 분이 어느 자리로 가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중계 방송을 듣다 보니까 역정도 내시고 피로함도 느끼고 저거 다 구태 정치 아니고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자리 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오래 해야 되지? 하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한 분은 합류 안 하는 걸로 하고 개문발차 하듯이 했는데 그만 덜컹 한 정거장도 못 가서 지금 터덕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 지경까지 항의를 세게 하는 걸 보면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요즘 일선 기자를 떠난 지 꽤 돼서 이준석 대표를 직접 겪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안팎으로 비치는 걸 보면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건 몽리나 그냥 가벼운 투정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저 정도로 강하게 어필해야 할 그 무언가들이 있거나 네. 또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는데 도저히 개선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확실히 뭘 좀 고치자 이렇게 해서 정면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의 출발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테면 네. 이준석 대표는 젊고 동안이어서 그렇지 정치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키드. 예, 네. 당선만 안 돼서 그렇지
박근혜 후보가 2012년에 저 당권 인수받고 출마하면서 영입했던 그때 두 명이었죠. 손수호 후보하고. 그래요. 네. 영입 1, 2호들이었어요. 그때 20몇 살 뭐 하버드 청년 이래가지고 화두가 됐고. 근데 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정치적 초보생이라고 여기는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 이준석 대표를 그의 뭐 정치 경력을 풀로 인정해 주기보다는 아직 좀 어린 사람, 뭐 경험이 좀 자기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아무튼 두 사람이 뭔가 접점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기본 인식에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아까 기자 리포트가 자세히 나왔는데요. 앵커께서도 짚으셨고 처음에 입당하는 과정에서부터 뭐 사무총장 교체하는 등등등 사사건건이 부딪혀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뭐 양쪽에 쌓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 문제일수록 네. 밖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뭐 다른 당 선거운동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딱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네. 방법을 찾아낼지는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이걸 보고 무슨 리프레쉬라 그러고 당무를 수행 중이라고 이런 윤석열 후보의 멘트도 이 상황에 좀 심각성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부러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는 대인배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상황 인식도 조금은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도 줍니다. 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예. 나오겠죠.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가 나왔는데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아마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을 보이고 있는데 예. 조금은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두 후보 차이가 일단 순위가 바뀌었어요. 네네.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27, 8일 정도를 쭉 이겨갖고 한때는 크게 이기다가 점점점 좁혀와서 오늘 지금 채널A 의뢰로 나온 거에는 이재명 후보가 0.9%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네. 원래 오차범위 이내면 앞섰다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순서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 3일 전에 KBS 의뢰로 했던 것은 두 후보가 공교롭게도 35.5 동점이었어요. 소수점 한 네. 자리까지 동점이었어요. 제가 11개월째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매주 해오고 있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는 일은 정말 드물죠. 저는 그 KBS 조사가 우연이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폭 앞서면서 컨벤션도 누리고 쭉 그러다가 점점 빠져왔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오랜 동안 답보 내지는 아주 조금씩 올라오다가 위기감 결집도 있고 저쪽에 컨벤션 효과 빠지는 듯 하면서 상당히 붙었어요. 오차범위 이내에서도 낮은 쪽으로. 그러다가 KBS 조사에서는 공교롭게도 35.5가 나왔고 이제 채널A 조사에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0.9%포인트 앞섰는데요.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흔히들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귀에 익으실 텐데 뭐 샘플은 뭐 1,000몇 명을 대상으로 대개 1,010명, 1,008명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1,000샘플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런 말 합니다. 자, 1,000명 유효 샘플의 10%면 100명이고 1%면 10명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0명이 A 후보를 안 찍고 B 후보를 찍었다면 둘은 이쪽은 1%포인트 빠지고 이쪽은 1% 올라갑니다. 그럼 2%포인트 차이가 차이가 되는 나겠죠. 거죠.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특히 한 기관의 매주 흐름을 볼 때 2%포인트 정도는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오차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거고요. 허용오차 안에 들어있고 더군다나 로우밴드, 하한선 쪽에 있는 것은 정말 해석을 하시지 말고 굉장히 팽팽하구나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채널A에서 숫자상으로는 뒤집어졌는데 저건 오늘 또 아직 자막은 아마 안 됐겠지만 조금 직전에 나온 거 보면 NBS라고 여론조사기관 네 군데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1%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또 나왔어요. 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두 곳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두 군데 다
ARS가 아닌 전화 설문 방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추세가 이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어떤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네. 한 사람은 약간 하강 국면이고 올라가는 거니까 절대 이상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큰 차이로 벌어지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이 힘의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할 얘기가 참 많았는데 네. 다 못하고 여기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